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 한국편 한번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외국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관련된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그다음에 행정의 역사, 그다음에 정책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첫 페이지에 이제 정책 큰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세부 내용들을 보려고 제가 정책하고 실천 역사 먼저 첫 페이지에다 넣어놨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전체 역사는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물론 이것도 세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시험에 나온 것에 맞게끔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빈민법 이전 시대가 있고, 여기가 빈민법 단계입니다. 빈민법 시대 또는 빈민법 단계. 그 다음에 나온 게 민간활동 단계예요. 여기가 이제 민간활동 단계, 또는 민간활동 시대. 그 다음에 사회보험 시대가 등장합니다. 사회보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시대예요. 복지국가 시대 또는 복지국가 단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빈민법 이전은 사실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 없어요.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시대순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몰라도 돼요. 자, 빈민법 이전, 다음에 이제 빈민법 단계 왔을 때, 엘리베이터 빈민법이 맨 처음이죠. 이걸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시작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빈민법, 그다음에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피넨랜드법, 공장법, 개정구인법 순으로 이어졌는데, 자, 이따가 이건 세부 내용을 한번 볼 거고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빈민법부터 개정구인법까지 이게 이제 빈민법 단계의 법들이고, 지금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공공부조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빈민법이니까, 빈민을 구제하는 법이니까, 지금 이제 오늘날에 이제 공공부조 제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그 다음에 민간활동 단계로 오게 되는데, 이때 민간활동, 여러 가지 민간활동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COS, 즉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SHM, 바로 인부간운동이에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부간운동, 이게 민간활동 단계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활동 단계를 우리가 이걸 사회복지, 이걸 COS로부터 이제 개별사회사업, 그 다음 이제 인부간운동으로부터 집단사회 사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자선조직과 인보관 두 가지가 지역사회 복지, 즉 우리 지금 지역사회 복지 실천입니다. 이게 지역사회 조직 사업인데, 과거에는 어쨌든 지역사회 복지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그다음에 이거 지역사회 조직 사업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대 방법,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 민간활동 단계 등장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실천 방법 3대 방법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이라고 해요. 여기를 전문적 민간활동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 시대로 오게 되면은, 사회보험은 우리가 4대 사회보험을 생각해 보면은요. 건강보험, 지금의 건강보험, 즉 질병보험인데,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그다음에 연금, 노령 폐질연금인데요. 노령 폐질연금은 지금의 국민연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병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그다음에 연금, 노령 폐질연금. 자, 이 국민연금인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4대 보험 하면 이제 고용보험이 하나가 남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 고용보험 안에 이제 실업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실업보험이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그 연도는 이제 내용은 바로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하고 영국의 1911년 국민보험법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최초의 실업보험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복지국가 시대로 오게 되면, 복지국가는 여기가 이제 확립기입니다. 확립기. 복지국가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확립기, 그다음에 이제 황금기. 이 황금기는 팽창기라고도 하고요, 융성기라고도 합니다. 복지국가 융성기, 황금기, 복지국가 팽창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대한 반으로 등장한 거,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입니다. 여기가 복지국가 위기기인데요.
이 위기기는 복지를 축소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걸 축소기라고 해요. 복지국가 축소기라고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복지국가 재편기로 오게 됩니다. 재편기. 자, 이 복지국가 확립기는 1920년부터 1945년인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황금기가 1945년부터 1975년, 우리가 보통 이제 1970년대 중반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975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1945년부터 75년까지가 황금기거든요. 우리 시험에 1950년대와 60년대는 복지국가 황금기에 해당된다. 이게 나왔었어요. 맞죠? 그죠? 45년부터 75년까지가 황금기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황립기에서 1920년부터 45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이제 이 황립기 이 사이에서 중요한 연도가 이제 미국에서 1935년에 사회부정법이 제정이 되죠. 이 연도 알아야 돼요. 네, 연도 1935년 미국의 1935년 사회부정법. 그러니까 지금 황립기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20년대에서 20년부터 45년까지를 이제 황립기라고 하니까.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이거든요. 예, 연도 이거 외워야 돼요. 당연히. 자, 이게 황립기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어서 이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서. 예. 자, 이 전체 역사 이제 정책의 전체 역사 한번 봐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역사 한번 밑에 내려와서 한번 봐보게요. 자, 내려와 보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민간활동 단계로부터 아까 여기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그죠? 민간활동 단계, 아까 이 부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자선조직협회로부터 개별사회사업, 그 다음에 인부관운동으로부터 집단사회사업, 그 다음에 이 둘로부터 지역사회 조직사업,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이죠. 그죠? 근데 실천의 역사는 결국 개별사회사업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개별사회사업. 이 개별사회사업은 이제, 그러니까 COS는, 자선조직협회는 주축 인력이 우회방문원이었죠. 우회방문원은 무급 자원봉사자들이었고요. 중류층과 상류층의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류층과 상류층의 부인이었던 이 우회방문원들이 바로 이제 무급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COS의 주축 인력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유급이 되게 돼요. 언제? 1900년대에 넘어서면서 이제 유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지 이제 전문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지 않으면 거기 자원봉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게 되면서 여기 전문직 이제 확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1900년이 넘어서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1915년에 플렉서너라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분 의사인데 의과대학 교수인데 사회사업 이제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비평을 내게 되죠. 그래서 1915년 플렉스너의 이 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렉스너 비판을 했고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 리치몬드 여사, 개별사회사 우리 COS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분이시고요. 사회복지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리치몬드 여사가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돼요. 플렉스너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도 치료자, 니들만 치료하냐, 우리도 치료자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단주의학파가 나오게 돼요. 진단주의학파는 1920년대 이후에 진단주의학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능주의학파가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1929년에 이제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29년에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대공황 시기 1929년에 밀포드 회의가 있었어요. 밀포드 회의. 알았죠? 이 두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어떻든 이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1930년대 바로 기능주의 학파가 등장합니다. 오토 랭크의 이제 기능주의 학파이죠.
아까 여기 진단주약파는요,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 진단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신분석 이론이 주요 이론이죠. 진단주약파의 이론적 기반은. 근데 기능주의학파의 이론적 기반은 인지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주의학파가 진단주의학파를 계승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진단주의학파를 계승해서 기능주의학파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얘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는 결국 개별사회 사업, 여기 있죠. 개별사회 사업. 개별사회 사업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알았죠? 이 개별사회 사업이 진단주의학파와 기능주의학파로 나뉘게 된 것이고요. 이 둘 간에 25년간 서로 싸웁니다.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단주의학파를 나온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기능주의학파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전문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채용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25년간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걸 묶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펄만입니다. 펄만이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하죠. 이거 1957년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 펄만 여사인데요. 이 펄만은 진단주의학파의 학자였고요. 1957년에 케이스워크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를 했고, 여기서 진단주의학파로서 기능주의를 혼합시켜버려요. 즉 통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1957년에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을 종식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이 펄만의 이건 통합의 시도죠. 그러니까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력 이후에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등장,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이런 시대적 이런 상황에서 이 분화된 이 방법론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 이 분화된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통합 방법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통합 방법론은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요. 이 제너럴리스트를 일반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일반주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일반주의가 나오면 통합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복지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일반주의 실천을 하는 그 고소로서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방법론을 실천하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 1920년대 여기 20년 여기 제가 여기 구분해 놨는데 20년부터 1950년까지 대략 이제 펄만 문제 해결 모델 등장하기까지 있죠.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등장하기 여기까지를 전문직의 분학이라고 해요. 이거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여기하고 이제 대비를 해서 알아야 돼요. 여기는 방법론의 분학이에요. 여기를 방법론의 분학이라고 해요. 분학이. 알았죠? 방법론의 분학이 스페셜리스트. 제가 여기 지금 46년부터 60년 여기 뭐 다원화 단계 이거 집어넣었는데 사실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빼버려도 상관없고 여기 이제 방법론의 분학이 다음에 이 통합화 단계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여기 밑에 좀 봐주면 여기 그 이궤도 접근입니다. 여기가 위궤도 접근. 자선조직과 인보관 운동을 이궤도 접근이라고 해요. 잘 알다시피 여기 자선조직협회는 문제의 원인,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았어요. 즉 인간에게서만 찾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보관 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았어요. 사회 구조, 즉 환경에서 찾았거든요. 환경. 그러니까 자선조직은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찾았어요. 그다음 이제 인보관 운동은 오로지 환경에서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철로에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것처럼 서로 만나지 않고 여기서는 오로지 인간, 여기는 오로지 환경에서만 찾았던 거예요. 이걸 바로 이궤도 접근이라고 합니다. 투트랙 어프로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방법론은 우리 환경 속의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과 환경을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궤도 접근 통합방법론이 아닙니다. 얘는 오로지 자선조직은 오로지 인간에서만 원인을 찾았고, 그다음 이제
인부간 운동은 오로지 환경에서만 원인을 찾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통합방법론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 여기 통합방법론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해서 이 둘 모두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환경의 균형, 상호 균형, 듀얼 포커스라고 하죠. 이중적 초점이다. 듀얼 포커스, 그죠? 이중적 관심이다. 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통합방법론이죠. 이거는 지금 방법론, 통합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방법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계율 접근을 집어넣으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아까 이제 1900년이 넘으면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문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개별사회사학과가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유료가 되면서 이 돈을 받은 이 개별사회사학과가 우회 방문원이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회 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여기가 자 여기 이제 돈을 받았던 1900년도 넘어서면서 20년대까지 여기 보수 체계가 이제 정립이 되게 되고 그다음 이제 교육 및 훈련 제도가 채택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채택이 되는 거냐면 플렉스너가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하게 돼요. 니들 전문직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게 돼요. 플렉스너가 비판한 이후에. 근데 이제 플렉스너보다 앞선 게 하나가 있어요. 플렉스너보다 앞선 것이 바로 카보트. 카보트가 1905년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해요. 똑같이 의사인데 플렉스는 우리를 비판한 거고 카보트는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했다는 겁니다. 1905년. 그러니까 그 1905년 연도 외우세요. 카보트는 플렉스너가 비판한 다음에 등장했다고 하면 안 되죠. 시대가 더 앞섭니다. 여기가 더 앞서요. 카보트는 1905년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한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플렉스너가 1915년에 우리를 비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릴 리치몬드 여사가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했고 그죠? 1917년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부터 진단주의학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30년대 기능주의학과가 등장하면서 둘 간에 싸운 거죠. 25년간 그 다음에 대략 그 다음에 이제 1957년에 펄만이 문제해결 모델을 제시했고 이걸 가지고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퍼서 엎어버렸다. 펄만이니까 퍼서 엎어버렸어요. 우리 밥 다 되면 퍼서 엎잖아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했다는 거죠.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혼합해서 퍼서 엎어버렸고 저희 이제 논쟁을 종식시켜버렸고 그 다음 이제 60년대 통합방법론이 등장했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알면 좋은 것이 이게 70년대에 1970년대에 통합 모델들이 등장해요. 통합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통합 모델로서 핑커스와 미난의 4체계, 그 다음에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그 다음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그 다음에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 이런 것들이 통합 모델이 1970년대에 등장했던 것들이에요. 아셨죠? 자, 이게 이제 실천의 역사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것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자료를 볼 때 제가 여기 앞에 이 정의라고 해놨잖아요. 이건 정책론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실이 들어가 있으면 실천론의 역사고 지가 들어갔으면 지역사회복지 역사이고 행이 들어가 있으면 행정론의 역사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당연히 영국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2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험에 나온 것만 좀 넣어놨는데 자, 일단 우리 이제 영국이 이제 사회복지 시작이잖아요. 아까 그죠? 비민법 단계에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 표시했잖아요. 이건 연도를 안 이어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동그라미 표시는 외우지 마세요. 예. 이제 빈칸별표 있어요. 빈칸별표. 빈칸별표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와 보세요. 쭉 여기 지금 여기 아래 보면 빈칸별표 있는데 빈칸별표는 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 외우면 좋긴 해요. 근데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외워놓으면 그래도 좋긴 하다. 뭐 이 정도고.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 별표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예요. 아주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 별표도 있어요. 그것도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하는데 이제 빨간색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박스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1601년에 엘리베스 비민법이 제정이 돼요. 이걸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제 시작과 끝은 알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넣은 건데, 우리 시험에서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알았죠? 시작이 엘리베스 비민법이고, 그 다음 이제 비민법 단계의 끝은 개정 비민법인데, 얘가 1834년입니다. 이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처음과 시작 정도만 만약에 기억한다면 이렇다는 것이고, 자, 우리 엘리베스 비민법 사회복지의 시작이고 공공부재의 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빈민을 분류화했습니다. 빈민 분류화. 그래서 노동 능력 있는 빈민이냐 없는 빈민이냐 그 다음에 요보아동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빈민을 분류화했다는 것은 빈민을 차별처우했다. 차별화된 빈민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구빈세를 걷었어요. 빈민세, 교구세. 구빈세가 바로 이제 교구세, 교구 단위로 걷은 세금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구마다 상이하게 급여가 실시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빈민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그걸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 정주법입니다. 주거지를 정한 법. 그래서 이제 빈민을 못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주법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 법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요. 여기 지금 뭐 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 1급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많이 깊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아예 작업정법은 아예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공무원 시험은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우리 1급 시험에서는 21년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거꾸로 여기를 보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주법 다음에 이제 여기 작업장법, 그 다음에 길버트법. 작업장법이 굉장히 비민을 혹사시키는 법이에요. 이 교구의 지하 과목화가 되게 되거든요. 이 작업장법 후기에. 결국은 빈민법이 인도주의화가 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합니다. 빈민법의 인도주의화. 왜냐하면 이 작업장법이 빈민을 굉장히 혹사시킨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게 이제 빈민법, 좋은 빈민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버법. 이건 이제 기버법 나오면 무조건 원해고제입니다. 실질적인 원해고제의 표시, 원해고제를 원칙으로 삼은 것이고, 이제 지금으로 보면 거택보호예요. 그러니까 재가복지가 되는 거죠.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게끔 만든 거죠. 그다음에 저기 스페인랜드법, 오늘날의 가족수당, 그다음에 최저생활보장, 즉 최저임금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장법, 아동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줬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고, 그다음 이제 개정구민법, 역시 법은요 얘하고 그다음 이제 길버트법하고 스피넨랜드법하고 그다음 이제 개정빈민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처음과 끝이 이제 일단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이 개정구민법은 신빈민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1832년에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제정이 되게 되는데 아까 이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이 너무 좋은 법이다 보니까 여기서 구빈세가 증가돼요. 그래서 이 구빈세, 이 증가된 구빈세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개정빈민법이에요. 그러니까 구빈세를 억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빈민 정책이 다시 억압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억압 정책으로의 회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개정 빈민법을. 어떻든 여기서 이제 열등처우의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 통일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원칙, 작업장 심사의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여기 열등처우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얘는 가치에서 이제 형평성, 즉 비례적 평등에 해당되죠. 열등처우의 원칙이. 그 다음 이제 오늘날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가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네. 그다음 이제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균일처우의 원칙이죠. 균일처우의 원칙인데요.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을 통일시킨 겁니다. 아까 여기 엘리버스 비민법은요. 전국적으로 구빈행정 구조를 수립했다. 즉 구빈행정 구조의 전국적 행정 구조의 수립, 전국적 행정 구조가 수립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다 통일을 집어넣게 되면 전국적 행정 구조가 통일되었다. 빈민 구제 업무에 있어서 이 통일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한테 통일을 붙이려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전국적 통일의 원칙.
예,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붙으면 개정빈민법에서 통일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연도 외울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주계급이 아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본가 계급을 위한 법이 되게 돼요. 예, 개정빈민법부터. 예, 여기서는 연도는 외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도를 외워야 할 게 나오는데, 일단은 자, 여기 자선조직협회 인부관운동에서 여기가 지금 영국이거든요.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 지금 독일입니다. 자, 영국에서 자선조직협회 1869년입니다. 연도 무조건 외워야죠. 그죠? 미국은 1877년입니다. 그 다음에 인부관운동은 영국이 토인비호를 건립하게 되죠. 1884년이에요. 이제 1883년에 토인비 선배님이 소천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결핵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바네트 목사님이 그 이듬해 1884년에 토인비호를 건립한 것이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인부관이고, 자, 미국은 부모님 카페를 1886년입니다. 1886년. 자, 소거해 주셔야 돼요. 소거 안 하면 나중에 녹화되고 나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다른 분들이 수업 들을 때. 자, 어떻든 이제 1886년 근린조합입니다. 미국 최초의 인부관이고요. 그 다음 이제 헐하우스는 1889년입니다. 이 연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요거 지금 순서를 보게 되면은 자선조직협회 다음에 인부관운동이 등장한 거예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자선조직이든 인부관이든 먼저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간 겁니다. 알았죠? 요거 지금 연도는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자, 근데 여기 보면 엘버펠트 구빈제도가 있잖아요. 독일에서. 이 엘버펠트 구빈제도는 안 외워도 되죠? 여기 동그라미 원어로 해놨으니까. 그죠?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런던에만 640여 개 자선단체가 난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소외와 중복과 소외, 즉 누락 현상이 발생돼요. 이게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으로 인해서 공급 주체가 많아지게 되면 서비스의 파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편성의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선조직협회에서 영국 자선조직협회에서 독일의 엘버펠트 구빈제도를 모방해요. 그래서 이제 COS의 중요한 것 중에 여기에서 영국 COS에서 엘버펠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독일의 엘버펠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 엘버펠트 구빈제도는 엘버펠트 시스템은 도시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쪼개고 쪼개진 구역 내에서 구호배분을 실시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걸 지금 도입했다는 거예요, 여기. 네. 자, 그다음 이제 요 시기에 지금 독일에서 1871년에 이제 임의적 형태, 즉 임의적, 그러니까 강제적 사회보험은 아니죠. 그러니까 임의적 형태의 산재보험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이죠. 당연히 독일의 정책의 역사에서 팔파람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독일의 영토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1883년 질병보험, 그 다음에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연금, 폐질 노령연금. 폐질은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폐질 노령연금은 지금의 국민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강제적 사회보험으로 이제 최초가 여기고 이제 임의적인 형태로는 산재보험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이제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제 그렇다고 산재보험이 최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거는 지금 강제적 사회보험으로서 가장 최초 질병보험이다. 1883년에 질병보험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질사년, 그죠? 질산년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고 순서 알아야 하니까.
순서가 더 중요해요. 순서가. 연도보다. 알았죠? 연도보다 순서가 먼저 중요하다. 요거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역사가 딱 두 줄 나왔어요. 두 줄. 맞는 문장으로 두 줄. 그 중에 하나가 요거 1897년에 킹스레이 관, 간다에 설립한 일본 최초 인부관 이게 나왔고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맞는 문장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900년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1905년에 영국에서 자, 자유당이 이제 집권하게 되거든요. 이 자유당 집권 전에는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 자유당은 이제 보수당보다는 진보적이었거든요. 중도우. 이제 보수당은 극우였다면, 자유당은 중도우다 보니까, 보수당보다는 진보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사회개혁 입법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당이 집권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에요. 아셨죠? 이 국민보험법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면 아까 우리가 전체 역사에서 아까 봤을 때 독일에서 4대 사회보험에서 3개가 만들어졌고 그죠? 74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국에서 실업보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실업보험. 그래서 이제 여기 국민보험법은 그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제1부, 2부로 나뉘어졌었는데 1부가 국민건강보험이었고 제2부가 실업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건실이라고 합니다. 건실. 건실하게 만들었다. 건실. 알았죠? 이따가 이제 미국은 노실이거든요. 이건 건실. 이제 영국은 이제 미국보다는 복지국가니까 건실하게 만들어. 건실하게. 알았죠? 건실하게.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실업보험이 전 세계 최초다. 강제적 실업보험으로 전 세계 최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건 공무원 시험의 논점으로 이건 출제가 되었던 것이긴 한데 우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노사정 3자 부담 방식 최초로 적용한 거예요. 뭐가? 국민보험법이. 그러니까 요것도 이 방식을 적용한 겁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실업보험이 전 세계 최초다. 이 법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 자유당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요. 이게 1909년에 이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자유당 집권 전에 보수당이 집권했다고 했잖아요. 이 보수당이 현행 구빈법을 빈민법을 개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왕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위원회가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지 못하고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2개의 보고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수당이 만든 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위원회가 보수당에서 만든 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등장이 된 거고 다수파 보고서는 여기는 구빈법을 존속시키자. 근데 이제 소수파 보고서는 독일처럼 우리도 사회보험 구빈법 해체시켜버리고 사회보험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국 사회의 대전환의 전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이게 구빈법 시대였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회보험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자, 어떻든 이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미국 역사에서 이 시기에 중요했던 것이 바로 1905년에 카보트가 의료사육사를 채용했다는 거 아까 봤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차 세계대전이 있게 되잖아요. 1914년,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역사회복지 역사죠. 제가. 그리고 이 상공회의소가 자선연합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1913년입니다. 연도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연도 외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빨간 표시한 거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건 시험에 나온 거라서 외워야지 돼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생각하면서 이걸 좀 기억하면 1914년을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1차 세계대전. 알았죠? 뭐 이게 이제 14년부터 18년까지다. 이게 이렇게 아니어도 상관없고 1914년 이제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전시모금기구가 만들어져. 미국의 전시모금기구. 이 전시모금기구가 미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지역 공동모금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지역 공동모금제. 알았죠?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지역 공동모금제를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조직되게 돼요. 이것도 사회복지기관협의회도 왜 만들어지게 되냐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모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공동모금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그죠? 미국의 역사에서 세계대전 이후 이제 경제대공황, 여기 지금 요거하고 기준을 딱 잡아버리면 되는데, 1차 세계대전과 그 다음에 경제대공황, 1929년 경제대공황 사이에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모금이에요. 전시모금 기구를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역사에서는 자, 미국 행정의 역사 1914년에 사회사업 교과 과정에 최초 행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외우면 좋아요. 우리나라 한국은 사회사업 행정 교육이 최초로 이루어진 게 뭐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1961년이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사업 행정 교육이 최초로 이루어진 거 1961년입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미국은 보면 1914년이에요. 알았죠? 1914년. 네. 그다음 아까 플렉스너가 우리한테 니들 전문직 아니야.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것이 1915년이죠. 실천의 역사에서. 리치몬드 사회복지 우리 어머니인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진단을 책을 집필한 것이 1917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제가 아까 경제대공황하고 같이 묶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밀포드웨이라고 했죠? 밀포드웨이 1929년이에요. 똑같이. 경제대공황 때. 이 밀포드웨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밀포드웨이에서 개별사회 사업의 공통요소 8가지를 발표해요. 개별사회 사업의 공통요소 8가지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개별사회 사업이 막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개별사회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8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포드 회의입니다. 회의라고 아예 이렇게 밀포드만 알면 안 되고 밀포드 회의인데, 이 밀포드 회의는 이게 지금 아까 192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 전문직의 분화기라고 했거든요. 제가 방법론의 분화기, 전문직의 분화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시기로는 전문직의 분화기이지만 내용으로 보게 되면 통합기의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 지금 통합기는 1960년대 이후잖아요. 그죠? 네, 통합방법론의 시기. 자, 여기 이제 지우면서 또 올려볼게요. 지금 막 실천의 역사, 지역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막 정책 역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면 이제 여기 기능주의 시작은 아까 뭐였죠? 1930년대 기능주의, 오토랭크의 기능주의가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1920년대, 그러니까 1917년 사회진단의 영향으로 진단주의 학파가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그 다음 이제 30년대 기능주의가 등장하면서 기능주의와 약 25년간 대립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1957년에 펄만 여사가 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 퍼버렸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그죠? 섞어버렸다. 논쟁을 종식시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935년에 미국에서 사회부장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사회부장법은 왜 제정이 됐을까요? 왜 제정됐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1929년 경제대공황이 원인이에요. 알았죠? 1929년. 이 경제대공황 이후에 그 미국에서 실업률이 이제 40%를 넘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90%에 달하는 지역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후보 대통령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미국식 방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게 되는 것이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펴게 되죠. 뉴딜 정책을 펴게 된다. 이거 알아야 돼요.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 이제 1차, 2차 뉴딜 정책이 있었는데,
이 사회부장법은 1935년 사회부장법 연도 이어야 하는데 요거는 2차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알았죠? 2차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다. 자, 우리 시험에 1935년 미국의 사회부장법 문제에서 뉴딜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사회부장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구성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사회보험 2개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여기서는 산재보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없었죠. 노령연금하고 실업보험밖에 없었어요. 2개의 사회보험 알았죠? 2개. 그래서 아까 이제 영국의 1911년 아까 이쪽에 있었죠. 아까 영국의 1911년 국민보험법은 건실하게. 근데 여기는 미국은 노실노실하게. 좀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노실노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노실노실하게 만들. 노실하게 만들. 아까 건실인데 여기는 노실이에요. 알았죠? 이제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노령연금은 연방이 직영했고 그다음에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영국으로 오게 되면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42년 연도 이어야 돼요. 이거 연도 가지고 장난쳤어요. 41년인가 43년인가로 장난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베버리지 보고서 다음에 이제 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1945년에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애틀리가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의 애틀리가 집권하고 나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하라는 대로 그냥 기성복을 마치 맞추듯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제도를 깔아버려. 만들어버려요, 다. 근데 이제, 그때 만들어진 법 중에 하나가, 영국의 국민부조법입니다. 1948년에 영국의 국민부조법인데, 이건 연도는 아니어도 돼요. 제 빈칸 별표는 꼭 반드시 외울 건 아니에요. 연도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억해 놓으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 처음에 이제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1948년에 이 이제 국민부조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서 현행 구빈법은 종식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빈법이 종식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정확하게는 1948년 영국의 국민부조법 때문에 구민법이 공식적으로 폐기가 된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 여기 이제 행정의 역사에서 미국에서 1952년에 사회복지교육협회의 사회복지 행정 교과 과정을 인정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아까 펄만 문제 해결 모델 계속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책을 집필해요. 이제 1957년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 57년 펄만의 이제 이 책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모델로 인해서 진단주의 기능주의 논증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근데 57년에 연도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린우드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전문직의 속성이죠. 이 그린우드 사람 이름 외워야 돼요. 그린우드. 이걸 플렉스너로 바꿨어요. 플렉스너가 아니라 그린우드가 전문직의 속성에서 전문직이 갖춰야 할 5가지를 제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권을 승인하는 것은 전문직의 문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이 5가지를 제시를 했고 이 5가지를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5가지를 제시한 게 그러니까 그린우드가 지금 플렉스너가 우리한테 니들 전문직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1915년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전문직으로 갖추기 위해서 뭐 학교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책도 그다음 이제 협회 뭐 이런 전문직으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들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57년이 되고 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전문직인가라고 하는 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전문직이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다 갖추었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너드가,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요소를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 다음 또, 여기, 1950년대 중요한 것이 1959년에, 지금 지역사회복지역사죠?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역사. 자,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어디에서? 영국에서.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거는 1995년에 한국은 정신보건법. 제가 우리 한국편에서 우리나라 거 외우는 방법은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이 돼요. 그죠? 1963년에 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걔가 법률이 7개 조문밖에 없었고 자꾸 수정도 없이 계속 오다가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제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부다. 이제 제대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정신보건법과 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걸 외우면, 이제 우리나라는 95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59.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영국이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여기에서 지역사회 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알았죠? 거기까지 알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똑같이 1959년이에요. 1959년에 덴마크에서 이걸 미국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덴마크에서 정신지체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 법에서 정상화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그죠? 네, 정상화. 특별한 욕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디 지역사회와 격리된 어느 장소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격리보호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집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서 이 정상화가 나오는데 어떻든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미국의 정신지체법에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연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또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복지역사가 아직 이건 안 나왔는데요. 1963년에 최초의 지역사회 보호 계획 아닌 보건과 복지 계획이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여긴 지금 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빈칸 동그라미는 중요성은 떨어져요. 연도에서는요. 그다음 이제 여기 미국의 역사에서 이제 60년대에 많은 행정 관련 논문들이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1960년대에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이 있었던 시기. 정확하게는 빈곤과의 전쟁은 1964년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면서 빈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제 빈곤과의 전쟁 이 시기가 행정의 역사에서는 정책위에 들어가요. 정책위. 행정의 역사에서는 정책에 들어간다. 알았죠? 행정의 역사에서는. 그다음에 이 60년대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국 역사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우리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였는데 지금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든 이게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60년대 미국 행정의 역사에서 2가지가 중요해요.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2가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려와 보면 지금 60년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이제 사회보장법에 추가가 된 게 언제냐면 1965년이에요. 이 연도는 무조건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긴 했는데 이건 연도는 꼭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얘는 의료보호로 번역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의료보호로 번역해요. 얘는 이제 메디케어를 이제 의료보험으로 번역하고 의료보험으로. 물론 이제 전국민 대상은 아니고 이 메디케어는 아까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2가지였죠. 노실이었죠.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었죠.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메디케어예요. 알았죠? 메디케어. 근데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우리 시험에서는 1935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됐을 때 이게 도입됐다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틀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사회보장법에 1965년에 추가가 된 거예요. 35년 제정됐을 때 들어간 게 아니라. 알았죠? 예, 그거 이제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복지 역사는 1967년에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본모형 제시인데 67년에 그래서 이 기본모형이 뭐예요? 로스만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본모형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이죠? 그죠? 이게 기본모형인데 이걸 이때 60년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60년대는 아까 행정에서는 정책이었잖아요.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그죠? 미국에서. 근데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요. 지역사회복지 역사는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사회사업 분야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시기예요. 이 사회행동과 옹호계획 개발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회행동, 옹호론적 접근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로스만의 모델이 기본 모형이 세 가지잖아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행동 모델, 사회계획 모델. 그죠? 사회계획, 사회행동 모델인데 미국이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각종 시민권 운동이 발생되거든요. 민권 운동, 학생 운동, 인종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이 로스만이 미국의 지역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집단행동, 집회나 시위나 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라고 봐서 이 사회행동 모델을 추가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본 모형에 사회행동 모델을 추가시킨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60년대가 이게 기본 모형이 제시되었고 지역사회복지 조직사업, 즉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시기다. 행정에서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영국으로 또 넘어와 보면 자 시범보고서 영국의 보고서에서는요. 이 강의를 한번 이 실천의 역사만 쭉 보고 지역사회 역사, 행정 이렇게만 쭉 봐줘야지 들을 때는 편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이거 한번 듣고 나서는 이제 여기 자료에다가 정리하고 나면 공부는 이제 이 아까 과목별 영역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반복해서 들을 때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네요. 예, 강의를 이 강의만으로 듣기에는. 자, 어떻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이제 보고서가 중요해요. 영국의 역사에서. 근데 이제 여기 시범 보고서가 나왔죠? 1960년대입니다. 68년을 정확하게 안 외워도 돼요. 60년대인 것만 알면 돼요. 알았죠? 1960년대 영국에서 시범 보고서가 나왔다. 시범.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린다. 60년대잖아요. 60년대.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고 여기 씨앗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육자를 이렇게 그리면 지금 새싹이 피는 걸 생각하면 돼요. 60년대. 알았죠? 60년대. 씨앗 있고 60년대. 이 60년대가 이거 지역사회법이 형성됐는데 미국에서 이거 영국에서 근데 이제 시범 봄의 씨앗 시범 60년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시범 보고서의 내용이 15회 때 시험에 나왔었죠. 여기 이제 시범 보고서에서는 사회 서비스 부설 창설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협력 및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를 사회 서비스 제공자이자 수혜자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수혜자이자 제공자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다음 이제 넘어와서 자, 계속해서 그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영국에서요. 시범 보고서 다음에 하버트 보고서거든요. 1970년대입니다. 이게 70년대로만 알면 돼요. 70년대. 알았죠? 정확하게 71년이라고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70년대. 하버트 보고서. 이 7은 럭키 7이잖아요. 럭키 7.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트가 바운스 두근두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70년대 럭키 7이니까 하트 보고서 이렇게 하세요. 하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근데 이 하버트 보고서는 아직 보고서의 내용이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얘는 보고서의 내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중요해요.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 알았죠? 요거 이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바클레이 보고서로 오게 돼요. 1982년. 근데 이제 영국은 보면은요, 1979년에 대처가 집권하거든요. 보수당에. 이제 미국은, 레이건은 이제 공화당이죠? 공화당인 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레이건은 이제 1980년, 81년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대처와 레이건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예요. 복지과 유기기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정부. 그러니까, 요 시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체 역사에서 75년까지가 황금기였고, 그 다음에 그 위기기는요,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 그 이후부터 약 30년간 신자유주의가 아주 맹위를 떨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복지과 위기기로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위기 재편기로 이렇게 위기기 이후로 이제 재편기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처니까요. 여기는 신자유주의예요. 이쪽은 복지과 위기기. 그죠? 복지과 위기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바클레이 보고서 있는데 이 8클레이 보고서 생각하면 돼. 8클 80년대인 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80년대 또 하나 나온 게 그리피스 보고서예요. 이 그리피스 보고서의 내용이 16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아까 시범 보고서의 내용이 15회 때 시험에 나왔고, 보고서 내용이 15 다음에 16회 때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하버트나 바클레이 보고서도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예, 바클레이하고 하버트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 바클레이 보고서는 핵심이 뭐냐면 아까 이거는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여기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비공식 서비스잖아요. 이거 외울 때 여기도 비공식을 먼저 쳐. 여기 비공식 나왔으니까. 비공식 서비스에다가 여기서는 추가돼. 하나 더. 공식 보호 서비스. 공식 보호 서비스 간 파트너십. 알았죠? 이걸 강조해요. 여기서. 아까 이제 하버트 보고서는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클레이 보고서에서는 비공식 서비스 플러스 공식 보호 서비스 간 파트너십. 이렇게 이걸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 그리피스 보고서는 말 그대로 이제 대처 정부인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보고서로 보면 됩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이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복지다원주의예요.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복지의 공급 주체를 다원화하자, 다양화하자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걸 주거합니다. 복지다원주의니까. 그 다음에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했다는 거.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했다는 거. 자, 이 케어 매니지먼트는 사례 관리죠? 이제 미국은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제 영국은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인데, 이거는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를 사례 관리라고 하지 않고 보호 관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케어 매니지먼트는 케이스 매니지먼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 관리, 사례 관리. 지금 사례 관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실천의 역사에서 보면 사례 관리는 복지과 위기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인복지 서비스 비용의 축소, 억제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립정신병원을 폐쇄하고, 그죠? 예, 그건 지금 여기 케어 매니지먼트 강조한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자. 지방분권하잖아요. 그 신자유주의. 자, 참고로 이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 세 가지가 있어요. 핵심 기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다원화예요. 다원화. 복지다원주의. 다원화. 이 다원화는 민영화죠. 민영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방화예요. 지방화. 지방화가 뭐예요? 지방화가 분권화예요. 지방 분권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화예요. 시장화. 시장화가 뭐예요? 영리화를 얘기해요. 영리화. 영리화. 이 시장화를 상업화라고도 하는 거예요. 상업화. 알았죠? 이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애들로 지방정부로 이양하자가 나와요. 지역사회 보호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피스 보고서가. 자, 지방정부로 이양하는데 지방정부가 공급자가 아니야. 또 근데 공급자가 아니라 지방정부는 구매자 역할을 구매자 역할. 우리 시험에 이제 공급자로서의 역할 여기까지 틀게끔 나왔거든요. 공급자가 아니라 구매자. 그러면 뭐냐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구매자는 결국 민영화를 얘기하는 민영화. 알았죠? 아, 그리피스 보고서 대처정부 생각하면 복지타운주의. 그죠? 그다음에 지금 지방분권화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지방정부도 뭐 공급자도 아니고 또 구매자로서의 역할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 즉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야. 80년대.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연도 여기 하나는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990년이 지역사회 보호법이 공표됩니다. 이때. 알았죠? 근데 이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호법은요, 이 그리피스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피스 보고서의 내용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내용인데, 미국에서는요,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화로 복귀된 것이 1970년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밑에 16회 때 나온 건데, 이게 16회 때 1990년대 복지개혁법, 미국에서 복지개혁법. 복지개혁법은 지금 요걸 얘기해요. 1996년에 복지개혁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90년대 복지개혁은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클린턴 정부인데, 자, 복지개혁은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강조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맞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맞는 문장인데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요?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은 여기 70년대. 알았죠? 70년대. 그 다음 이제 여기 1976년에 미국에서 행정 역사에서 최초의 전문학술지 사회사법 행정학이 출간이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해버리면 돼요. 우리나라 거. 한국. 미국이 1976년에 전문학술지 사회사법 행정이 출간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1999년에 1999년입니다. 99년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가 만들어지거든요. 한국사회복지 행정학회가 학회가 창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 학회의 학회지, 정기 학술지로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이 발간됩니다. 행정학이 발간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학술지가 여기 지금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학술지가 미국은 1976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99년에 학회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학술지도 만들어졌다. 발간되었다. 이렇게 99년 이렇게 외우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걸 왜 집어넣냐면 냉전시의 종식 요거 연도는 안 외워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파란색 적은 것은 요걸 좀 알아놓으면 지금 요거는 지금 이 두 가지는 얘는 복지국가 위기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 우리 정책론에서 그 복지국가 위기기의 원인 문제가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복지국가 위기의 우리가 복지국가 위기기는 아까 1975년 이후겠죠? 45년부터 75년까지가 복지국가 황금기니까 그죠? 19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복지국가 위기기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물어봤거든요. 복지국가 위기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위기기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그럼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얘보다 앞서야 돼, 원인은. 그죠? 얘가 결과니까. 그죠? 원인은 결과보다 앞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에다가 냉전 시대 종식이 나왔거든요. 그럼 원인이 될 수 없죠. 그죠? 얘는 뒤에 나타났잖아요. 지금 80년대, 90년이니까. 그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넣어놨고, 그 다음 이제, 1990년대 일본 지역사회복지 수립법제화 이렇게 이게 이제 맞는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일본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맞는 문장이 이렇게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를 봤어요. 사실 이제 이 이외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제가 아까 지금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연도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은 연도. 자, 지금 요겁니다. 1969년, 그 다음 이제 여기 1883년, 1977년, 그 다음에 1886년, 그죠? 1889년. 이게 1889년인데, 89, 잘못 팔아서 89, 헐.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도 외울 게 없어요. 외울 게 없는 게 지금 강의는 다 했지만, 사실 이제 연도로 장난친 거, 연도로 장난쳐야지 이제 그걸 외우는 건데, 연도로 장난 안 치셨으면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순서에서 나왔거나, 그러면 순서에서 나오면 연도를 알아야지 또 순서가 풀리니까요. 그죠? 그때는 또 외워야죠. 그죠?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연도를 외워야 할 것은 지금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 연도는 굳이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안 외워도. 네, 지금 몇 가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네, 몇 가지. 자, 요거를, 강의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숫자, 어, 시험에 나오는 또 이제 뭐 지정이냐, 또는 인가냐, 신고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정리해서, 강의 세 번째, 반드시 암기해야 할 거,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지금 온라인 유튜브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모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